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동석 씨, 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신가요? 네, 소원 있죠.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소녀시대 누구요? 태연? 태연이요. 네. 지금 4월이니까 한 8개월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꼭 태연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난 연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새해 소망 1순위로 꼽힌 것이 바로 재산 증식, 재산 늘리기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서민이 부자로 가는 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터라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부자의 꿈.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까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산층의 경제 여건.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네 고액 자산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부자의 기준은 1억 원 이상, 중산층과 하위층의 구분은 3천만 원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을 1억 원 이상 갖춘 고액 자산가들의 비율은 0.6포인트에서 0.8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금과 유가 상승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돈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형 부자들. 그들의 투자 전략을 통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남다른 투자로 기회를 만들고 있는 부자들.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또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기업은행 반포자이 PB센터 허연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 자산가, 즉 부자들의 투자 방식, 그럼 궁금한데요. 네, 최근 부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은 역시 안전 여부입니다. 예. 그래서 위기 시 얼마나 안전한가, 정부의 정책 변화 흔들리지 않는가 등입니다. 또한 유럽 재정 위기로 경기가 안 좋아지자 부자들은 대부분 현금과 예금 상품 위주로 예비 자금을 확보했었고 주식, 금, 원자재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저평가된 상품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었던 거죠. 실제로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유가가 약 40% 하락한 시점에서 유가 관련 상품이 한동안 시중에 쏟아졌습니다. 이때 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은 30에서 40% 정도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금 역시 온스당 1200달러에 투자해서 1800달러로 매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 자산가들은 투자 환경에 따라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보다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제1투자 원칙이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인데요. 부자들 역시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과거의 부자들과 현재의 부자들, 부를 쌓는 과정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1세대 고액 자산가들은 자수성가형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놓았던 부동산의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급여 및 개인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현재의 자산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액 자산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상속 증여를 받거나 수익성 높은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마련하고 이러한 자금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높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상속 증여받은 금액이든 사업이나 급여를 통해 꾸준히 모은 자금들이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잣돈 마련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부를 축적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지켜내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나요? 네, 고액 자산가들은 금융 관련 지수순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산이 많을수록 지금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장 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환율 관련해서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 등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부자가 되어서도 근검 전략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 하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노력형 부자이기 때문에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이처럼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검 절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열심히 같습니다. 해야죠. 예. 자, 다음은 트위터를 통해서 시청자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 좀 풀어볼게요.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이 궁금한데 일반 직장인도 이 상품들의 투자가 가능한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투자 상품의 종류에는 채권형 상품과 주식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10억 이상인 경우가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만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품은 직장인들은 당연히 힘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제한된 투자 금액을 얼마든지 오픈시켜서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내점해서 PB팀장들과 잘 의논하시면 좋은 상품을 선택받을 수 있을 예. 것입니다. 네. 고액 자산가들은 노후 준비에도 또 소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상품에 관심 갖고 있나요? 네. 은퇴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 매월 생활비가 얼마 나오는가에 따라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은 정기예금이나 채권 상품,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은 투자성 상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생활비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은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 성향대로 가입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즉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정기예금만 가입시키고 투자 상품을 좋아하는 고객에게 투자 상품만 가입해 준다면 자산 관리를 잘 못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조합,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로 올려드리고 리스크도 분산해서 효율적인 상품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이나 주식형 상품도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고 얼마든지 안정성이 있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현재 공모주 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뭔가 남다른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고액 자산가들은 위험 관리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또한 언제든지 투자 자산에 저점을 찾아서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00포인트가 넘었는데 일부는 주가의 하락을 기대하고 MMF나 3개월 이내 단기 상품에 일시적으로 해치해 둠으로써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상품을 선택할 때도 위험 관리도 용이하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맞춤식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갖는다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부자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업은행 반포 자이PB센터의 허연수 팀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부유층은 연금 상품, 또 고금리 정기예금, 부동산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밴 근검 절약과 또 저축이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기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창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멈추지 않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까다로운 젊은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서 찾아왔어요. 바로 나오는 것 같아서 다른 데보다 좀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제과점은 지난해 말 4천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8년 만에 무려 77.8%나 줄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고객을 사로잡은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정직성, 그 다음에 또 그쪽 프랜차이즈에서 할 수 없는 마케팅을 저희가 하는 게 좀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손님과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손님과의 이런 만남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동네 빵집들. 그
그들의 따끈따끈한 창업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향긋한 빵 내음, 알면 이야기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군침이 꿀꺽 넘어가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창업에 성공한 동네 빵집입니다. 손님을 사로잡은 이곳의 인기 비결부터 창업 노하우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20대부터 직장 생활이 힘겨운 30, 40대까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창업. 특히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특별한 가게를 갖고 싶어 하는데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개인적인 공간도 갖고 싶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북카페를 한번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간직한 창업의 꿈, 그것을 현실로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적한 뒷골목에 있는 작은 빵집, 새벽부터 오전까지 빵을 반죽하고 구워내는 일이 한창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웰빙 빵으로 입소문을 탄 이곳. 개업 1년여 만에 손님이 부쩍 늘었는데요. 성공 비결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재료 계량서부터 반죽 치는 거, 그다음에 성형하는 거 발효시키고 구워서 손님한테 가는 판매 과정이 전부 한 과정, 이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좀 정직하고 좋은 빵을, 신선빵을 그 자리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빵들 보이세요? 신선한 반죽으로 그때그때 굽는 빵들. 매 시간마다 종류별로 다양한 빵이 구워지는데요. 셰프님, 시간대별로 빵을 반죽하고 구우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물론 이 빵사라는 일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보람을 가지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빵이 정말 담백하고 아주 고소한데요. 그 비결이 뭔가요? 네, 저희는 빵을 만들 때에 일체 다른 첨가제 없이 이제 밀가루와 천연 발효종과 천일염이라는 좋은 재료만 써서 자연 발효를 시키는 이제 좋은 공정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빵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담백하고 맛있다 생각합니다. 가격은 다소 비싼 듯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 밀가루와 발효종, 신선한 천일염까지 재료 원가를 생각한다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자체가 너무 좀 특별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에 이제 다소 시간적 요소가 좀 걸렸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할인 제도와 빠르게 등장하는 신제품에 맞서 이들이 보여준 건 다양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장인 정신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모든 빵집이 같은 맛을 내는 빵으로만 채워졌지만 이곳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이 소비자와 만나고 있는 거죠. 한 달이 멀다 하고 매장이 바뀌는 이곳에서 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적한 빵집. 각종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유명해졌는데요. 수많은 빵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 근처에 사는데 여기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오징어 먹물 사러 왔는데 지금 다 나가가지고 다른 빵 몇 개. 이 같은 대표 아이템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빵집을 창업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셨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상권이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더 필요한 건 주차장이었어요. 외부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으면 불편해하시니까요. 이게 외곽에 있는 주차장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창업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있으세요? 일단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홍대 부근이다 보니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좀 변두리 쪽으로 그쪽으로 좀 하고, 처음에 이제 힘들었던 건 인지도가 없으니까 고객이 많이 없죠. 처음에 오픈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프랜차이즈와 달리 입소문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작은 가게들.
창업 전부터 막막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때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아 창업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빵집들에 성공한 것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정면 승부에 나선 동네 빵집. 이런 노력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빵사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씩 소비자들이 이런 직접 공간에서 이제 제빵사들이 빵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기에 약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윈도우 베이커들이 더 상생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 부분,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형 빵집들의 공세 속에서도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작지만 강한 동네 빵집들. 차별화된 맛과 정성, 그리고 자신들만의 아이템이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나만의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보시죠. 이상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동네 빵집의 이유 있는 인기 비결 잘 봤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빵 보니까 점심 먹었는데 동석 씨 다시 네, 또 배가 고파지려고 저도 먹고 그러는데요.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혜영 리포터, 두 빵집이 모두 홍대 인근에 있네요. 네, 홍대는 2000년대 급부상한 상권인데요. 클럽과 인디음악, 미술과 패션 등 각종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소규모의 자본으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카페와 같은 업종이 좋다고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곳이 대학가이고 특히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아 카페는 물론 맛있는 동네 빵집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독특한 빵 맛을 잊지 못해서 예. 아마 자주 찾을 것 같아요. 맛있는 빵집과 또 카페 운영은 젊은 직장인들의 로망인데요. 예. 어떻게 알아보고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보의 핵심은 바로 발품입니다. 가게 입지를 분석하고 상권을 둘러보고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건데요. 최근에는 하루 체험 위주의 창업 캠프를 추천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창업 전문가들의 강좌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제빵 과정의 실습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제과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제빵 참여 강좌를 수시로 여는데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종업계 인적 네트워크까지도 만들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창업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물론이고 아름아름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서 직접 조언을 얻은 뒤에 설계를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 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창업 후의 일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영업자 재테크의 모든 것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 하지만 자영업 성공률은 10% 미만. 특히 전체의 53%를 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은 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당장 사업은 잘 돼도 사업 확장과 인테리어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들을 위한 든든한 재테크 비결과 재무설계 비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네, 자영업자의 특징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또한 사업 확장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여유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예, 더군다나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코치의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박후희 CFP님 지금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영업자 대부분이 재테크보다는 수입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수입을 늘리고 늘어난 수입을 오래 유지시키는 게 어떤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근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 업만 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나 이런 분들을 가게에서 쓰시기보다는 사업 확정으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유 자금을 모두 사업에만 투자할 경우 혹여라도 사업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여 자영업자분들은 자산의 일부는 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자산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 재테크에 있어서 어디에다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자영업자 재무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상 예비자금 확보와 부채 관리입니다. 수입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동성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계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 예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좀 더 많은 비상 예비자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 일반 가게 대비해서 가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생활비의 6배 내외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부채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호황기의 수입을 감안하시고서 무리한 대출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부채와 가게에 관련된 부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어떻게 하면 절세 효과가 탁월하고 또 노후 준비에도 유익한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 자영업자의 수입 내역과 자산 취득 내역에 대한 관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세금 문제도 어떤 재무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이나 혹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을 통해서 소득세 과표를 줄이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기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혹은 절세 상품을 통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장기 비과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향후 은퇴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 없다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은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자영업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직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 등을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하시되 국민연금 또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입을 하실수록 연금액이 가산이 되고요.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은퇴 준비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혹여라도 계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은 다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영업자 현실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시장 대비 업체 수가 아주 많아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시는 게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 전문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고요.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드뭅니다. 예. 하여 사업과 가계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시고요. 가계의 현금 흐름을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직종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만능이 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만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사실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관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준비하셔야 할 어떤 재무 목표 대비해서 현재 가용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가계의 공통점입니다. 하여 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현재와 또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머니코치의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박구희 CFP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정 아나운서. 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최은정 아나운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였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요. 꽤 오래전 일이라 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예,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네. 등록금이 조금 비싸긴 했습니다. 비쌌어요? 예. 현재 국내 사립대학교 평균 대학교 등록금이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700만 네, 원이요? 700만 원 비싸죠. 이와 함께 40, 50대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들의 또 교육비, 또 결혼 자금,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자, 다음 주 경제 알약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생활비와 교육비 등등 지출을 어떻게 하면 더 알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 집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알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해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